버블이 된 경우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게 국채금리보다 또 환율이 또 더 직관적이긴 합니다. 혹시나 이 환율이 국채금리, 시중금리에도 서로 영향을 또 주고 받고 합니까? 확실히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금리를 그럼 2.25%로 유지를 한다고 쳤을 때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국채금리가 그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더 위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이거든요. 왜 환율이 문제가 되냐면 제일 앞서 말씀드린 이 장표상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가 이제 환율이 올랐을 때 우리의 물가가 이제 오르게 되는 그 경로를 통해서 금리를 이렇게 또 올릴 수 있다. 사실 그동안은 워낙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이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물가 관리를 하는 나라니까 사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지표 신경 쓰는 분 거의 없었거든요. 어차피 국가가 관리 잘해서 뭐 심지어 뭐 전기요금 오른 것도 한전이 막 막고 뭐 이런 식으로 워낙 하니까 그래서 그동안 안정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자꾸 오르면 이거 물가 이제 올리겠는데? 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생기는 거죠. 일단 수입 물가부터 오를 수밖에 없고 생산자 물가 오를 수밖에 없고 최근에 그 주유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유류세 인하폭도 좀 좁아진 게 있고 국제 유가는 안정돼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환율 때문에 비싸게 또 수입을 하니까 유가 주유소 기름가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순차적으로 당연히 또 물가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경기와 상관없이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가능성? 그게 결국에는 환율 때문에 이렇게 또 시작이 되는 걸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를 올리는 가장 위험한 요인은 이제 환율이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환율 때문에 금리 인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게 앞에서 보여준 최근에 국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이 또 우려하는 금리 인상. 맞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 시나리오 안에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그러면 이제 성장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멈췄다. 그럼 당분간 금리 인하가 없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쯤에선 채권을 사도 되지 않나 싶은데도 지금 채권 시장 보면 되게 약하거든요. 손이 잘 안 나가는 수요가 거예요. 되게 약해요. 네. 그 수요가 되게 약한 게 환율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안 내려간 거예요. 이게 환율이. 무서워. 네. 실제로 그 에이펙 회담 때 이제 한미 협정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좀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채권 시장에서도 있었는데 이거는 보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내려가긴커녕 오히려 더 그때보다도 좀 1470원대로 다시 계속 이렇게 오히려 1500원대를 자꾸 향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렇게 환율을 보면은 또 채권으로 손이 안 가는 약간 그런 양상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연간으로 200억 달러씩 뭐 분할 투자라고는 합니다만 그게 이미 다 선반영되어 있어서 관세 협정이 끝나고 나면 조정 좀 받지 않을까 내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기대는 좀 깨져가고 있고 근데 또 요즘에 보면 원화 약세 이유를 놓고도 지금 갑론을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제 서학개미들의 그 해외 투자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요인으로 꼽았는데 또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를 뭐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총알을 한 100발 맞고 죽었다면 그 중에 어느 한 발이 이 사람의 목숨을 끊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확실한 건 여러 발을 이렇게 맞으면 그만큼 이제 죽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환율이 오른 이유도 굉장히 여러 발의 총알이 지금 난사가 된 건데 그 중에 딱 한 발 그 서학개미 탓을 한다면 이게 뭐 그게 정확한 분석이냐. 지금 워낙에 여러 지금 총알이 난사가 됐는데 근데 저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 한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자면요. 책에서 보고 이제 인상 깊었던 스토리인데 옛날에 그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중국이 금나라와 송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 지폐라는 거를 송나라에서 발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이화폐라는 거를 송나라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나라도 야 쟤들은 화폐를 저렇게 해가지고 막 쓰네 해가지고 금나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화폐를 종이화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뭔가 깨름칙하게 야 그래도 종이라서 너무 편하긴 한데 이거를 남발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주의를 했대요. 근데 금나라는 이거 그냥 편하다고 막 남발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종이화폐를 막 이제 더 많이 만들어서 그랬더니 금나라의 부자들과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막 송나라로 이렇게 막 계속
넘겼다는 겁니다. 뭔가 이게 한마디로 화폐 가치가 자꾸 금나라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게 그들도 느껴진 거고. 야, 그게 우리 고려 시절에. 이미 고려 시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제 중국의 저 환율 전쟁이라는 책 저자가 이 일화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물론 직접적인 요인은 이제 몽골이 쳐들어와서 망했지만 금나라가 굉장히 국력이 쇠하게 된 거는 이 화폐 남발. 그로 인해서 금나라 부자들이 송나라로 다 자기 이제 부를 이전시키고 이랬던 게 이미 저 나라가 망하는 어떤 징후,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그만큼 약해졌다. 그래서 되게 멋진 구절인데 사람들은 다른 화폐로 태어나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안정성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본인이 소유한 부를 자발적으로 다른 화폐로 바꾸도록 한 것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한 국가의 부를 탈취하는 것과 같다. 라는 거죠. 지금 저게 저는 이게 뭐 약간 오버된 면도 있기는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M2 증가율이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너무 많다 이런 그래프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통화량 증가폭이 훨씬 그렇죠. 더 크다. 근데 돈이 많이 풀린다. 근데 보면은 이게 SK증권의 이제 신유정 애널리스트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은 이제 검은색이 우리나라의 M2 GDP 대비 M2 추입니다. GDP 대비. GDP 대비 M2가 좀 요 서구 선진국들보다 확실히 한 2020년대 높아요. 이후부터는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화폐 가치가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꾸준히 이렇게 GDP 대비 M2가 다른 나라들보다 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와중에도 지금 더 이렇게 높아지고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뭔가 우리가 저 미국, 유로, 영국 이런 데보다 좀 돈이 더 많이 풀렸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께 기자간담회 때 누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 M2 증가율이 훨씬 높다 했더니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M2 증가율에는 수익증권과 ETF도 포함이 돼 있다. 미국은 그게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건 좀 이게 잘못 계산이 된 거잖아요. ETF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게 마치 통화량이 늘어난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IMF에서도 이거를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그건 좀 빼라 라고 했다는데 그거를 공교롭게도 한 올해 말부터 이제 그걸 뺀 통계를 이제 낼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빼더라도 그래도 좀 M2 증가율이 저 미국이나 다른 데보다 좀 높았다라고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대출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은행들이 맞습니다. 항상 찬바람 불 때쯤 되면은 대출 더 이상 안 해주잖아요. 당초 이제 목표 혹은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것만큼 다 2년째 대출 됐죠. 나가니까. 네. 그런 거 보면 하여튼간 자연 증가분은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도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결국은 M2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대출이 결국 저런 나라들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이 저 미국, 유럽, 영국 이런 데보다 추세적으로 좀 더 많이 GDP 대비 GDP 올라가는 거 대비 더 많이 좀 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요인은 아무래도 그럼 왜 저 나라들보다 더 많이 늘었겠느냐? 그거는 결국 금리 부담이 더 낮으니까 그만큼 더 쉽게 대출을 이 민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한번 그 좀 더 근본적인 요인 요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거는 2010년을 제로로 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원화 대비로 위로 갈수록 절상이고 아래로 갈수록 절하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2010년을 제로로 놓고 보면은 뭐 스위스는 워낙에 좀 괴물 같은 통화니까 이걸 제외하고 나면 미국과 중국만이 한 20% 정도 절상됐고 나머지 통화들은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절하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이야 좀 그렇다 치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2010년과 비교해서는 뭐 양호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근데 시기를 둘로 나눠서 보면 이거는 이제 2010년대입니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보면은 원화 대비로 웬만한 통화가 다 절하. 그러니까 원화가 굉장히 강세. 그렇죠. 원화가 굉장히 안정적인 빨간색으로 된 이 미국 달러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달러와 유사할 정도로 2010년대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통화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20년 들어서는 이게 웬만한 통화들이 더 절상된가 싶던 게 2022년 말에 평균으로 회귀하는가 싶더니 2023년부터는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다들 절상으로 향해 달려나가는데 왠지 자존심 상하는 거는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도 우리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절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대비. 그러니까 저들이 절상이라는 건 우리가 원화가 훨씬 더 약세. 화폐 가치가 저들보다 낮아졌다. 떨어졌다. 우리보다 조금 낮아진 곳은 그나마 일본과 브라질 정도 있는 거고요. 사실 브라질 경제랑 비교할 건 좀 뭐 아닐 것 같고. 아니기는 근데 일본도 하지만, 엄청나게 또 엔화 약세로 약세니까 갔는데 큰 차이는 나진 않는 것 같고 다른 나라들 절상된 거랑 비교해 보면. 그래서 사실 그러면 2010년대에는
저렇게나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었는데 2020년대 들어서 특히 2023년 이후로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면은 참 저도 존경하는 그 경제학자인 이제 클라우디아 그러니까 쌈의 법칙으로 유명한 그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에게 우리나라 이제 매체가 한번 인터뷰를 해서 맞아. 우리 원화가 이렇게 약세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Do you know KRW? 이거 했더니 그냥 바로 이제 Do you know KRW? 그분께서 이제 즉답으로 사실은 그분은 그러니까 실업이나 이런 쪽 전문가인데 그분한테 환율을 묻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참 이제 우리는 그걸 너무 알고 싶으니까 대체 왜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까? 했더니 그분 답변이 그거는 상대적인 성장률이 한국이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쿨하게 답변 주셨는데 그 멘트가 정말 큰 틀에서는 그 경제학에서 어떤 진리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기는 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시면 201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이 선진국들보다 높았어요, 되게. 예, 높았는데 이게 한 2023년 들어서부터는 우리가 오히려 저 선진국들보다 기준금리가 낮거든요. 저성장에 빠졌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성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거 더 올렸다가는 이제 가계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난리 날까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완화적인 그런 입장을 좀 취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 5% 이상까지 올렸었는데 대한민국은 거의 그 한 절반까지만 맞습니다. 가고 말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더 올렸다가는 가게들 가정들이 작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통화량이 더 많이 풀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은 저성장 기조 하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환율로 이렇게 딱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통화라는 게 그 나라 통화는 그 나라 경제 시스템의 사실은 상징적인 모든 것 아닙니까? 펀더멘털을 사실 맞습니다.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근데 앞에서 뭐 금나라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금나라의 부자들이 부를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 외화로 바꿔나갔던 것처럼 한국의 부자들, 한국의 이른바 청년 세대들도 달러 자산 투자를 지금 뭐 계속 하고 있잖아요. 늘려나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학개미가 이러는 게 문제다라는 거는 바로 금나라가 그랬듯이 이거 결과체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지 이 과정이 생략이 돼버린 거죠.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뭐 S&P 500이라든지 뭐 ETF 뭐 사실 수도 있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면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 노후도 대비하고 하는 게 참 좋은데 네네. 그게 다 모여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원화가 이 모양 되고 있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예전에 제 금융권에서 일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결국은 선진국 간의 싸움은 금리 높은 놈이 이긴다. 금리 높은 자를 못 이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그게 약간 체력 같은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돌아보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0년대에는 금리가 저런 미국, 유럽보다 높을 수 있던 게 그들은 이제 서프라임 충격으로 가계부채 붕괴되고 난리가 나서 사실 그때 그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면서 미국은 되게 아프지만 부동산 부분의 부실을 많이 정리를 했죠. 그 사이에 그렇죠. 그 사이에 좀 그런 시간으로 됐고. 그래서 가계부채 부담도 많이 낮춰놓기는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는 이런 높은 금리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게 되었고 그 말은 고 사실 저 나라 기준금리는 뭐 4%인데 우리는 2.5%다 라는 거는 그만큼 저 나라는 4%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게 많고 우리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라는 어떤 방증인 거니까 그 결과 자꾸 더 매력적인 자산이 저기에 맞네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좀 이제 환율에 대한 전망도 질문하고 싶습니다만 뭐 환율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긴 한데 물론 이제 과거에도 금리가 저금리 시절에는 그 저금리가 영원할 것 같았고 금리 오르면 또 이 올라가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는 하는데 지금 이 환율을 또 놓고 보면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 유튜브에 설문조사 기능이 있거든요. 1,500원 깨고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저도 이제 좀 되게 부촌 같은데 이제 증권사 지점에 가서 고객분들 대상으로 세미나 이런 걸 하면은 Q&A 같은 거 해보면 거의 대부분 지금 환율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환전을 해야 되느냐. 왜냐면 또 이분들은 자녀를 또 해외 유학을 또 많이 보내고 계시다 보니까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게 너무 올라서 지금 그 옛날보다 학비 보내는 그 부담이 좀 너무 올랐고. 그래서 이 전망을 지금 저마다 해야 되고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기관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게 너무나 다수 의견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게 또 한 가지 걱정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네.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반대로 돌아간 경우가 꽤 많은데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쯤 생각해보면 엔화가 강해질 거라는 전망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상반기에는 실제로 엔화가 꽤 올라갔었지만 하반기 들어 완전히 이제 다시 이제 폭삭 꼬그라지는 일도 있기는 했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럽고 위험한 전망이긴 한데, 단기에는 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요소들이 좀 있다. 그 단기가 이제 1년일지 2년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내려올 만한 힘은 있는데, 장기로 봤을 때는 역시 상방이 좀 열려 있기는 하다이기는 해요. 그게 그나마 내려갈 수 있는 그 요소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의 성장이 높아진 덕분에 우리는 이제 금리를 더 인하하진 않고 이제 금리를 이제 최소한 여기서 스테이를 하는 와중에 미국이 금리를 낮추니까, 즉 그동안 환율을 끌어올린 동력이 이 금리 차가 너무 차이가 많았던 기간이 길었었다라면은 이제는 금리 차가 이제 좁혀지는 거에 대한 어떤 후행적인 그런 반응들로서, 그러니까 금리 차라는 게 성장의 차이였는데 이 성장의 차이가 이제는 좀 좁혀지기는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반도체 덕분에 좋아지고 미국은 또 아주 좋은 상황에서 좀 덜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우리가 성장 덕분에 이게 환율에 대한 어떤 펀더먼털 자체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다인 건데, 이거는 살짝은 음모론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대만 달러가 이제 미 달러 대비 대만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원이 미 달러 대비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지난 1년, 최근 1년을 보면 되게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떨어졌던 시기와 올라가는 모습도 그렇고, 이게 일본을 놓고 봐도 좀 유사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세 나라 다 공통점은 이번에 미국한테 되게 되었죠. 그렇죠. 되어버린. 그러니까 각각 지금 일본 5,500억 불, 우리 3,500억 불, 대만은 지금 한창 협상 중인데 4,000억 불 투자해라, 내라.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돈 가져와 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3,500억 불이라는 이슈는 9월 이전에도 알려지긴 했지만 에이펙 회담으로 인해서 뭔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그냥 대출 혹은 뭐 보증 뭐 이런 거 아닐까 했었는데 갑자기 9월 달에 트럼프가 선불로 내 뭐 이런 말을 하더니 그 뒤로 이제 확정치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뭐 매년 뭐 이제 200억 달러부터 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요소는 9월 전에는 아무도 프라이싱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어떤 거다 보니까 이 3,500불을 한 번에 내라는 거는 이거는 나라 망하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리는 없다. 그럼 뭐라고 결론이 날 텐데,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모르겠으니까 프라이싱 하지 말자 뭐 이랬었다가 결론이 난 거를 보고서는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이게 매년 이 정도 부담이 생긴 건 알겠는데 그럼 이것 때문에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확신을 못 가진 채 지금 막 점을 어디다 찍어야 되지? 라는 거기에 지금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음모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어쨌든 지금 이 세 나라 환율이 대장은 일본이니까 엔화에 좀 페어링 돼서 같이 따라 움직인다라는 시각이 있죠. 그래서 엔화가 강해지면 원화도 강해질 거다. 뭐 이 시각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엔화 약세는 미국이 지금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이 서로 이러자라고 하고서 엔화 약세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또 경기 부양과 뭐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과 이런 걸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그런 일본 입장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사실은 뭐 미국과 일본의 그런 금리나 환율의 관계는 워낙 옛날에도 다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고 막 플라자 합의 때도 그렇고 그렇게 됐었던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이제 환율이 낮은 게 제조업에는 좋기는 하고, 그리고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배제하고 지금 이들로부터 대미 투자를 받고 제조업, 지금은 미국은 소비재보다는 이제 이런 자본재를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자국의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자본재를 댈 수 있는 나라가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낮은 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죠. 달러 좀만 줘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한테 지금 제조업에 필요한 거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 화폐 가치는 당분간 좀 낮은 게 좋다. 그거를 이제 일본과도 이제 싸바싸바 해서. 근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 참 좋은데.
한국, 일본, 대만 입장에서 보면은 미치는 거죠. 돈은 돈대로 갖다 줘야 되고 자국 동화는 약세니까 원화 기준으로 보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 그렇죠. 이게 나가야 이제 우리가 생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또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제조업 입장에서는 뭐 살짝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된 요인이 좀 더 있기는 하고, 왜냐면 환율이란 게 너무 급격히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주면 내가 이렇게 뭘 원화를 써서 뭘 만들었는데 그 만든 거의 가격은 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한다면 그 원화가 추가 약세로 간다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제로 그 수혜를 뭐 LG 이런 계열사들이 보면은 적자나던 데가 갑자기 막 흑자나고 한 게 환율 덕분에 막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분명히 우리가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이게 돈 삭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원화를 벌고 원화의 있는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원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똑같은 이야기죠. GDP 입장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게 똑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참 이 원화로 월급을 벌고 있는 우리는 힘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유튜버처럼 달러로 벌고 있는 분들은 좋다 뭐 이런 상황이고. 1,300원대 환전하지 말고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네. 뭐 저도 이제 1,300원대 작년에 뭐 많이 환전한 것도 좀 배가 아픕니다만 네. 결국엔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저 기업인들, 유튜버들, 그 다음에 이제 서학개미들, 그 다음에 뭐 연금 IRP 이런 걸로 뭐 S&P 500 ETF 담고 계시는 분들 불러다가 앞으로 원화를 갖고 싶으세요? 달러를 갖고 싶으세요? 달러로 벌어온 거 원화로 환전하실 거예요? 막 물어보면 달러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거의 그렇겠죠. 물론 네. 이게 뭐 또 원화 강세 갑자기 가고 나면 뭐 사람들의 생각 막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이게 그럼 달러 수요가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 봤을 땐 별로 안 보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만약에 저런 음모론에 의하면 그러면 또 이제 엔화 가치를 또 이제 계속 낮추기만은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순간 또 절상을 시키면은 우리도 그럼 같이 따라서 그렇죠. 올라갈 여지는 또 있기는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엔화가 너무 약세였던 이유는 이게 수출 기업들이 이제 해지를 하려면은 해지 비용이 통상 미국과의 금리 차만큼이 해지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일본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 해칭 비용이 너무 크니까 아무도 해지를 안 하는, 그냥 달러를 해지하지 말지 뭐. 그러니까 해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달러가 그만큼 생겼을 때 그만큼 달러 매도를 한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의 화폐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은 금리 인상하는데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면 그렇죠. 요게 이제 좀 좁혀지니까 그러면 이제 슬슬 해지를 할 것이고, 해지 수요가 아예 없다 해서 조금씩 생기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화폐가 좀 강세로 갈 수 있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은 낮춰가면은 그만큼 해칭 비용이 좀 해칭 코스트가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해치를 안 했던 기업들이나 혹은 금융기관이 해치를 좀 함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좀 약간 화폐 가치가 좀 이제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지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이 너무 간과하고 있다라면은 다 한쪽만 보고 있는 거죠. 한쪽만 보고 있으면 더 오를 거야. 네, 그러면 좀 이제 그렇지만 근데 요 요소가 있긴 하니까 요 요소가 그러면 내려줄 때 어찌 보면은 야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네라는 것이 또 우상한 보던 사람 말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빨리 달러 환전해야겠다. 유튜브 수익 들어온 거 빨리 환전하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기대가 조금은 이제 너무 공고했던 우상향 기대가 조금은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이제 생각보다 좀 떨어질 수는 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환율 하나가 신경 쓸 게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그 결과물. 이게 어찌 보면 저는 뭐 차라리 좋은 거라고 보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음대로 미국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을 얻어 살 수가 없으니까 아예 통제하니까. 그렇죠. 통제가 되니까 이런 선택지가 없다 보니 그래서 금 수요로 엄청나게 몰려갔다. 그게 바로 금 가격이 올해 또 너무 많이 오른 이유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선택지라는 게 중국인과는 달리 있기는 한 거라서 뭐 이런 고민이 들 때 그 선택지는 최소한 있긴 한 거죠. 네. 좋습니다.